박영기 정책위 의장님께서 좌파 독재 민생 파탄 위기의 대한민국과 자유한국당의 정책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용기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오다 보니까 원주 추어탕 앞길 지나오다가 예전 생각이 났는데 이회창 총재께서 그때 홍준표 전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하고 보궐선거 해가지고 여기 송파갑 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당은 총재지만 지역구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중앙당 기획조정국에 심사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표 내고 가서 조직 관리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총재님을 존경해도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했더니 하루는 나오라고 하더니 총재실로 그냥 들어가래요. 들어갔더니 총재님이 키는 작지만 목소리가 굵잖아요. 정부장 가서 고생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죽어도 못 갑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한참 가만히 있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조직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제가 8개월 동안 송파에 풍락동에 옥탑방 하나 얻어놓고 매일 신천역 새마을시장 사거리 밤이면 저희 풍락동 도깨비시장 이렇게 하다가 어떤 때 점심 여기 원주 추어탕 강남으로 넘어와서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제가 2004년에 저도 국회의원 대전 대덕구 출마했다가 탄핵 역풍 속에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로 권 선배님 계십니다만은 구청장 대전에서 대덕구청장 2번 8년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2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권 선배님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일단 참여와 사죄의 말씀부터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첫째는 국민들이 너무 괴로워하시고 불안해하십니다. 이거의 원죄가 저희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 괴로워하시도록 만든 그 원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참회 이게 있고 나서 나라도 살린다고 하고 표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표창장 상품권 참 저도 그날 우리 심 선배님도 마찬가지셨을 텐데 그 앉아있는데 얼굴이 화끈화끈했어요.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당에 또 많은 의원들은 그런 양심, 염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당시 그 순간에도 부끄럽고 지금도 정말 잘못된 일이다, 죄송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안 돼, 걔들 하는 거 봐봐, 정신 나간 애들이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나경원 대표도 좋은 뜻으로 한 거죠. 근데 좋은 뜻으로 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룹이 한국당 내에 있다. 그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기 앞서 저도 이재인 위원장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제가 정책위장을 맡고 지금 각 분야별로 이렇게 홍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의 우리 당의 비전, 국민들께 정책 비전, 어떤 희망을 드릴 것인가는 이걸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는 김광림 최고위원 중심이 돼서 했습니다만 민보론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에 얼마 전에 발표한 민평론 이렇게 각 분야별로 쭉 발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교육 분야에 어떤 그런 정책 비전 발표가 있을 텐데 이재인 위원장님께 제가 우리 청년 여성 사회 분야에 우리 당의 정책 비전을 만드는 일에 좀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정말 열정이 있다. 또 문제의식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사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분이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청년 여성 사회 분야에 우리 당의 정책 비전이 발표되고 할 텐데 그거 거의 다 우리 이재인 위원장님이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심상정 정의당 대표인가 뭐 입에 별로 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저기 대학 동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심상정 의원은 못했는데 우리 이재인 위원장님은 서울대 총여학생 회장을 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실력도 그렇고 생각의 방향도 심상정 대표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망하는 게 다 입증된 그 길로 가자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살 길로 생지사지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면에서도 그렇지만 뭐 하다못해 외모가 딸립니까? 뭐 원전이 딸립니까? 그래서 우리 심상정 대표보다는 정말로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역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옳은 일, 바른 일, 큰 일을 해낼 우리 이재인 위원장께 일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당의 정책 비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왜 정책 얘기 안 하냐, 대안 제시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시지만 또 정책을 그대로 정책 얘기만 하면 여기도 다 주무실 거예요, 또. 네?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자, 이런 좀 벽계기라고 하죠. 운동권에서도 그런 적이 있는데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부분 도입부에 좀 먼저 말씀 세 가지를 드리고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이런 얘기예요. 왜 민생 안 챙기고 정책 대안 제시 안 하면서 맨 정치 싸움만 하고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럼 민생이 뭡니까? 민생은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민생이에요. 그리고 이 민생을 다루는 게 이제 정책인데, 정책이 뭐냐 그러면 정책은 그러니까 내 삶이 정책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요.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걸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다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정책이 내 삶이다.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가 정책이고 정책이 정치예요. 그래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선거법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민생법안 중에도 민생법이 선거법이다. 공수처법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높은 놈들 갖다 잡아놓는 법이 아니라 공수처법도 어떤 면에서는 민생 침해법이 될 수 있고 민생법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그 다음에 민생 왜 안 챙기고 정치만 하고 얘기만 하고 정치 싸움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가 정책이고 또 정책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문제고 내 삶 민생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게 결국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정책의 가장 어떻게 보면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가 정치인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싸우지 말라. 저도 이제 충청도가 저기니까 이런 거 다녀보면, 시장에 이렇게 다녀보면 아유 왜들 이렇게 싸움질이야, 싸움 좀 그만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굉장한 오해와 잘못된 부분도 있다. 물론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한 사람한테 권력을 다 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놓고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라. 좋게 얘기하면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지만 이거를 서로 좀 싸우라는 얘기예요. 싸워야 한 사람이 마음대로 못한다. 그 국회도 그 입법부도 법을 만드는 중요한 일은 여당, 야당, 정당 정치를 통해서 서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싸우냐고. 근데 우리 충청도에서 좀 바뀌었어요. 싸움질 좀 그만해. 그러더니 요즘 시장 돌고 그러면은 아이 좀 제대로 좀 싸워봐. 이렇게 바뀌긴 바뀌었습니다만은 무조건 싸우지 말라.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열광하는 거, 특히 사람한테 열광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그 첫 출발점 뭐냐면 사람 믿지 마라. 특히 정치인 절대 믿지 마라. 정치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하라. 그거는요, 여기 이재인 위원장, 심재철 선배님, 저도 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많이 이럴 때 그게 부패하지 못하는 거고 독재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도 사실 그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사람 여기 다 이제 비슷해요. 예전에는 물리력, 폭력, 포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돈, 머니,
정보,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독점할 때는 그 사람이 막 카리스마가 있었는 거 보이지만 지금 그게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왜 한 사람 뽑아놓고 막 신처럼 막 그러다가 또 임기 끝날 때는 막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도에서 막대기 들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막 작품 사진인 것처럼 하면서 여신처럼 그러더니 또 막 끝날 때는 거의 악녀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다. 지금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인이가 하는 건 다 옳대.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래. 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네? 집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집에서 아니 부모가 애들한테 무조건 따라오라고 해봐요. 누가 따라옵니까? 동네 조기 축구에도 그랬다가는 안 돼요. 다 깨집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저기 하는 거를 한 사람 뽑아놓고 그 사람한테 뭐 정말 그 사람이 무슨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기 누구예요? 그 작가 그 무소의 뿔처럼 누구죠? 조기영. 네. 아니 그 여성은 조국이를 무조건 믿는 게 조국은 잘 모르지만 우리 인이가 시켰으니까 그건 무조건 믿어야 된대. 아 이게 대학 나오고 이제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준에서 할 얘기예요 진짜로.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람 믿으면 절대 안 된다. 사람에 열광하는 거는 바로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책 비전의 방향 이게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권명 선배님께서 민보론 이런 게 어렵다 그러는데 민보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창달되는 시장경제 체제를 분명히 하는 거 이게 국민이 부자 되는 방법이다. 이게 민보론이에요. 근데 민보론 하면 이게 어렵겠지만 민평론 이거 역시 자유와 평화의 세계 5대 강국 G5를 향하여 나갑시다. 이게 민평론이고 이런 건데 어쨌거나 자유 이게 가장 소중한 가치 자유다. 왜? 이런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자기 스스로 주체가 돼서 자기가 어떤 길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가치가 가장 소중한 가치인 거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제가 더 잘하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제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독재하는 사람이에요. 독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공정은 뭐냐면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이런 거죠. 이 공정이란 말에 기회란 말에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도록 하는 그런 거여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게 기회의 사다리가 있는 공동체여야지 안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 이 통합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자유와 공정으로 이 통합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게 우리 당의 큰 방향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이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4월 달에 패스트트랙 난리 나고 그럴 때 저도 지금 고발 당해 있는데 59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좌파 독재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우리 당에서. 근데 그때 좌파 독재는 아니잖아. 너무 좌우 얘기하면 색깔론 낡은 색깔론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독재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재는 원래는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지 지금 독재는 아니잖아 그랬어요. 근데 과연 독재가 아닌가 긴가 이거부터 한번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뭔가 지피지기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최대한 신장되고 창달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국가가 알아들이겠습니다. 이 전체 우리 집단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런 길을 제시하니까 저를 따라주십시오. 이런 게 독재자들한테 나타나는 공통의 어떤 집권하는 과정에서의 논리거든요. 여기 있던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다 열광했어요. 그 공동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 길이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만 따라가면 진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상적인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무솔리니의 파시즘, 히틀러의 나치즘,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폴포트의 킬링필드, 차베스까지 베네수엘라까지 이 사람들 전부 다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 여기 천국이 열릴 것이다. 이런 식의 이 접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끝이 어땠나? 끝이 개인의 자유가 무시되고 어떤 절대적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가? 반인간적인 인간성이 말살되는 이런 거, 반민주, 반인권 이런 참상이 벌어졌다는 게 역사에서 이건 좌우 다 똑같아요. 우파 쪽에서도 사실은 그 뭡니까 청교도 혁명 이렇게 했던 크로멜 당시의 독재 때도 그랬고 불란서 혁명 과정에 로베스피에르 마라탕통 시기에도 그랬던 거란 말이죠. 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에 당 대표 시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청와대가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부하처럼 다루면서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독재의 징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 신독재다. 아까 제가 쭉 얘기한 거는 과거의 전통적인 의미의 독재였는데 신독재라는 얘기가 요즘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6월 달에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잡지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신독재가 어떤 타입,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를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뭐 저기 있으니까 사실 밑에 영어로 읽으면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들어옵니다만은 아무튼 이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인 것처럼 하면서 등장한다 라는 얘기인데 탄핵이라는 사태가 없었더라면 아까 제가 원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탄핵이 옳다 그러다는 말씀이 제가 아니라 탄핵까지 그 국정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몰고 가는 그런 잘못된 정부 운영을 하지 않았더라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처음부터 저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지도 않지만 사실 민주당에서요 저보고 지금도 사선 의원으로 현재 민주당 의원은 아닌 그쪽 당 의원 출신인데 그쪽 당 출신인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래요. 아니 정 의원님 솔직히 깜이 되는 자가 대통령을 한다고 해야 되죠. 깜도 안 되는 자 우리 당을 떠나서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쪽에 왜 혼합분들이 민평당으로 나오고 안철수 따라서 또 국민의당으로 나오고 다 거기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서 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볼수 주사파 내지는 운동권 그쪽만 남아있으니까 그걸 막 우리인이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적이 안 했는데 어쨌건 탄핵 사태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 사태가 없었더라면 나타날 수 없고 될 수도 없는 정말 갖다 바친 이런 꼴이죠. 자 근데 되고 나서 두 번째 끊임없이 적을 찾아낸다.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적을 찾아내잖아요. 지금 공수처 만든다고 그러는데 기존 검찰로도 4명이나 수사받다가 자살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끊임없이 적을 찾아내서 그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갈라치게 한다. 세 번째 근데 이게 우리나라 거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자, 세 번째 이 앞길을 가로막을지도 모르는 독립기관들을 정권 편으로 만든다. 선관위 상임위원 하나 있는 선관위 직원 전체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선관위 상임위원을 자기 캠프에 조해주는 사람 봐봤죠. 대법원장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좌파들 아까 말씀드린 스터디그룹 출신들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근데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는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기관들이잖아요. 이런 기관들을 자기 정권 편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끝으로 선거법을 바꿔서 결국 영구집권을 시도한다.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럼 문재인 정권 독재입니까? 아닙니까? 네, 독재입니다. 독재입니다. 분명한 독재인데 아직도 주변에 보면은 이 정권이 그 독재는 아니잖아 하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분명한 독재의 길, 신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좀 하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선거법 문제인데 이거 이제는 여러분들도 거의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단지 뭐 이거예요. 가장 기본을 얘기하면 축구를 하는데 한쪽 팀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룰로 바꾸자고 하면 상대팀 선수들이 그걸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게임 해보나 마나 무조건 한 팀은 절대 질 수가 없는 또 다른 팀 입장에서 보는
게임 해보나 마나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의 룰을 바꾸자고 하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그러면서 관중들한테는 게임 룰 복잡하니까 룰 생각지도 말고 그냥 응원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선거법이다. 근데 아까 우리가 대안이 뭐냐, 권 선배님 집권하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대안을 낸 거예요. 우리는 300명에서 오히려 저쪽은 30명 늘리자고 그러는데 30명 줄이자. 줄여서 270명을 하고 전부 비례를 다 없애거나 아니면 현재 지역구 두고 그 줄어든 만큼만 비례를 줄이자. 왜 비례를 줄여야 되냐면요, 여러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되려고 당 대표한테 내진 당 총재한테 쫙 일렬 동대로 줄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당에 무슨 희망, 그 미래가 있겠습니까? 네? 예전에 삼김씨들은 그거 해가지고 하려고 돈보따리 싸들고 삼김씨한테 찾아왔던 거고, 지금도 절대 충성을 맹세하고 국회의원 단 국민한테 절대 충성을 하고 여기 배지를 달아야지. 아니 인생 이모작으로 어떻게 보면 다 분야에서 갖고는 누릴 만큼 다 누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번 배지 달고 폼 좀 잡아보겠다고 정당에 힘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나 충성을 다할 테니 배지 달아달라고 하는 이런 비례대표 사실 필요 있습니까? 전문성 얘기하는데 전문성 있는 사람을 지역구에다 공천해가지고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공수처 참 여러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당원교회 가서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안 돼 하셨는데, 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이해하세요. 뭐냐면 자기네 편은 다 무조건 다 주겠다는 거죠. 내 편 무죄, 내 편은 죄 은폐, 네 편은 무조건 유죄, 네 편 탄압. 이게 공수처법의 핵심입니다. 조국이가 어떻게 무죄를 넘어서서 그러잖아요. 조국과 조국 가족만큼 깨끗한 사람, 깨끗한 가족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잖아요. 저쪽 사람들. 이 제정신이냐고요. 진짜.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이 달라져 있었죠. 근데 그런 지금 공수처법을 왜 이렇게 서둘러요? 왜 이렇게 서둘르냐? 빨리 서둘러가지고 조국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덮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 법적으로 죄진 게 없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조국이 그런 저기를 대통령이 임명한 그 공수처 거기다가 그 사건을 가져가면 조국 무죄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편, 내 편은 무죄, 저쪽 편, 그러니까 좌파 무죄, 우파 무조건 탄압 유지하려고 하는 그 수단이 공수처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공수처장 대통령이 지명을 해요. 근데 이 공수처장을 민변 출신의 좌파 법률가로 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입니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으로 임명을 하는 것은 50% 미만으로 하게 돼 있어요. 50% 초과하는 걸로 반드시 기존의 검사가 아닌 사람들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변 출신의 좌파 법률가들로 채우는 거예요. 공수처 수사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좌파적 성향에 있는 저기를 갖다가 공수처 구성해서 검사 전원, 판사 전원, 또 고위 경찰 간부 전체를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은 불러다가 수사하고 체포해가지고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진 이런 무소불위의 옥상옥 기구가 있는 데가 북한은 아예 이건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어디 중국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21세기 대명 천지에 중공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밖에 없는 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왜? 근데 자 거기다가 더 조금만 봐도 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하는데, 살인죄를 저질러도 15년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게 살인범이 이뻐서 우리가 봐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살인범인지 모르고 그 사람과 각종 법률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의 법익을 보호해주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거는 시기 제한이 없어요. 퇴직한 공직자도 20년 전, 30년 전.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명박근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내시나 죽이고도 부족해서
퇴직한 지 10년 전, 20년 전, 30년 거라도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 거라도 다 불러다가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거기다가 이거 연좌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연좌제, 직계 존비서까지 다 하겠다는 거. 그리고 수사 단서도 제한이 없어. 고소 고발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청와대에서 찍어서 마음에 안 들면 다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이 가장 민생법이다.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지금 그렇게 돼서 저쪽이 계속 집권을 하면서 각종 경제정책, 모든 정책을 좌파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것도 고위공직자 내지는 이 검사, 판사 거기만 잡아놓을 수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경찰이, 검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판사가 재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법률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때 좌파적인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자영업을 하더라도 자영업하는 그 직원하고도 뭐 어떤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게 전부 좌파적 기준으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게 말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게 민생에 그대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면에서 공수처법도 선거법도 민생법이다. 그것도 가장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시간이 너무 지나서 국수본 문제도 말씀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쭉 넘어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이 곧 내 삶이다 라는 측면에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공수처법, 선거법이 나랑 뭔 상관인데 이런 생각을 빨리 주변 분들한테 좀 바꾸시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아까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자유.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나라, 나를 위한 나라, 나를 사랑하는 나라, 내가 소중한 나라, 내가 자유로운 나라, 내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도 관심 있고 여기도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년 4월 15일 그 선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 끝내면서 시간이 지났네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10월 달에 그전 물론 당 집회 다 그랬지만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도 광화문 집회에 제가 거의 나갔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 이제 집회를 주도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좀 지금은 그런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자유우파의 힘을, 결집된 힘을 좀 보이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 마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인데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주변 분들한테 내 가족부터 이 어떤 지시를 전달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입을 좀 열자. 그리고 그런 행사가 있으면 좀 발품을 팔고 참여하자. 저는 이제 지방의 지역이라 지역의 당원분들 버스를 이렇게 좀 모시고도 오고 이러지만 안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언론이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편집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우리 집회는 조그만 것처럼 이렇게 하면 생전 오지도 않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텔레비 보니까 별로 안 보였대 뭐 이렇게. 근데 나부터 참여해주는 이게 정말로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이루는 이 소중한 우리의 성과 또 이렇게 가능하게 된 체제가 내년 4월 15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제가 베네수엘라 리포트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베네수엘라 리포트라고 하는 걸 저기 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잠시 찍고 우리식 사회주의로 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4월 15일 날 못 막으면 정말 그대로 뚝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갑도 좀 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제 말씀 맺으면서 아까 이재인 위원장님 여러 분 했으니까 제가
입을 하면 열고 발품을 하면 팔고 지갑도 하면 열자 이렇게 화답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능하시면 오른손 이왕 하신 거 좀 들고 크게 한번 나라 살린다는 이런 생각으로 좀 해주십시오. 입을 하면 열고 발품을 하면 팔고 지갑도 하면 열자 한번 해주십시오. 입을 열고 발품을 팔고 지갑도 열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우리